행정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여러분하고 행정사 수험 과목 중 민법 총칙으로 같이 만나게 될 조규태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행정사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법률 과목을 접하게 될 텐데요. 많은 법률 과목 중에서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장소, 사항 등에 관계없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원래 행정사라고 하는 것은 공공단체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 관계이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에 대한 법률 이론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행정법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고, 꼭 이 행정사 이 수험 과목 법률 이외에 다른 법률에 대한 이해, 또 다른 법률에 대한 해석 이런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민법 총칙하고 같이 만나게 될 텐데요. 우리가 법률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원칙이 있습니다.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개괄적으로 먼저 알아야지만 구체적으로 법률을 공부하기 이전에 그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본 조건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공부할 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법률의 목차, 또 목차에 나타난 기본 의미,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학습해 주시면 학습의 효과가 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민법 총칙 기본 구성 부분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총칙은 크게 제 강의 노트에는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도 있고 제 강의 노트도 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제 강의 노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만 아주 서브 노트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마련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목차가 조금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서는 기본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제 강의 노트는 제 강의 노트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 노트를 프린트 하셔서 보면서 제 강의를 이해하시고, 그 이후에 여러분 기본서를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게 생각했지만 이제 다른 법률이나 아니면 다른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과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민법 총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먼저 이 민법의 개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민법이라는 건 보통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총론, 채권법 강론,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행정사 시험에서는 민법 총칙만 여러분들 수험 과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을 총괄하는 의미에서 민법이라고 하는 게 같은 어떤 기본 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지만 물권법이나 채권법 이런 데서 각종 문제되는 거,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법 총칙에는 어떤 내용이 나냐면, 권리의 주체,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권리법령에서 일정한 이익을 향수케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이다. 다시 말해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법률에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게 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게 바로 권리 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이제 권리의 객체, 이런 얘기죠. 권리 객체. 이게 뭐냐면,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있는 이 백무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대상,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권리 객체, 쉽게 말하면 이제 물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권리 객체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이러한 권리를 내가 갖고 다른 사람한테 권리를 넘겨줄 수 있고, 다시 말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그런 것이 바로 권리 변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권리의 변동. 이런 게 또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동되게 되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법률 행위, A와 B가 계약을 맺는데, 물론 바로 소유권이 이전하는, 한쪽에서는 권리가 소멸하고 한쪽에서는 권리를 얻게 되지만
그 권리의 변동이 되는 시점이 장래의 불확실한 또는 확실한 부관에 의해서 그 권리의 효력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의 부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률행위의 부관과 그 다음에 뭐냐면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일정 기간 그걸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으로서는 이제 저 사람은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오히려 그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법률 생활의 안정을 깨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소멸시효의 문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민법의 개관,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 법률 행위 부관과 소멸시효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책을 공부하게 되다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건 모르지만 목차를 이렇게 먼저 한번 살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 전반에 대한 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보겠습니다. 민법의 개관. 그럼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는 민법의 기본, 그죠? 이런 문제. 두 번째 권리 얘기를 했는데 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민법의 개관에서 논의되는 것은 첫 번째 민법의 개념. 민법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이 민법 총칙을 공부하고 있는데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행정법을 공부하는데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상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장소, 사항 등에 관계없이 개인과 개인관계에 불과한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법은 개인과 사람, 장소, 사항 등에 관계없이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비롯하는 것뿐이 아니라 적어도 한쪽 당사자가 상인인 경우. 근데 이제 여러분이 거래관계를 할 경우에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인이면 상법이 적용되는 거고 둘 다 상인이 아니고 일반인이면 민법이 적용되는 거고 또 한쪽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행정법이 적용되는 거고 그래서 발생된 법률관계를 어디에다 적용시킬 것인가 라는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의 개념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민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에 의해서 공법과 사법도 구별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민법의 특성.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거 공법과 사법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공법과 사법의 구별. 그죠? 그 다음에 민법의 법원. 여기서 법원은 재판을 하는 장소로서 법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연원. 다시 말해서 민법이라고 하는 건데 민법이라는 건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건요. 규범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일상생활의 준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행하지 않게 되다 보면 각종 벌칙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일상생활의 준칙으로 삼기 위해서는 법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민법의 법원 이렇게 되게 된다. 그 다음에 민법은 어떤 기본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가? 민법의 기본 원리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런 모든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얻고 또 권리를 이전시키고 권리를 소멸시키고 이런 과정의 반복인데 그럼 이런 권리의 개념은 무엇인가? 또 권리라고 하는 건 어떤 종류가 있는가? 구분 이런 문제. 또 권리는 어떻게 행사하는가? 라고 하는 권리 행사의 문제. 그래서 민법의 개관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 내서 키워드를 잡아서 공부하게 되다 보면 이런 나머지 권리 주체나 권리 객체, 권리 변동, 법률행위, 부관, 소멸시효 이런 걸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권리 주체에 관한 겁니다. 그럼 권리 주체에 관해서는 우리가 권리 주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권리 주체에 대한 개관, 권리 주체의 개관. 그 다음에 권리 주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여러분께 권리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일정한 이익을 상속하기 위해 법이 인정한 힘, 이걸 누가 갖고 있느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에 보게 되다 보면 크게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인, 하나는 법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연인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법인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연인의 경우에는 언제, 예를 들어 민법에 보게 되다 보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존하는 동안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마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의 권리 능력의 시기와 종기.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시기로부터 종기까지 권리를 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존하는 동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뱃속에 있는 태아의 경우에는 아직 생존의 시기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가? 태아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태아의 권리 능력 문제가 또 특별히 발생합니다. 태아의 권리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생존하는 동안 권리 능력을 갖기 때문에 이 3살짜리 아이가 소유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3살짜리 아이가 부동산 매매 계약이나 뭐 다른 법률 행위를 통해서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권리 능력과 떠나서 바로 행위 능력의 문제입니다. 혼자서 완전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행위 능력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전의 권리가 바로 상속인에게 상속되면 그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전쟁에 임하거나 아니면 뭐 쓰나미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확증은 없지만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전의 권리 의무를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실종의 문제로 다 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권리 주체의 법인으로서는 우리가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데 우리가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소유권을 갖는 주체로서 예를 들어 주식회사 삼성전자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일종의 살아있는 사람처럼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법이 인정한 이 권리 주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인의 문제가 이제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설립되고 권리 의무 능력을 갖게 되는데 다시 이와 같이 이제 법인의 경우에 이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다음에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내가 이 권리를 얻는다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지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 일반인데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사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법인의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또 특히 이 불법 행위 능력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는 행위하는 데 있어서 법인 자체는 행위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의 기관을 통해서 행위를 하게 되죠. 뭐 이사라든가 감사라든가 이사회 뭐 이런 총회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인의 기관 요거 한번 문제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이 생명을 다함으로써 권리 능력을 소멸하게 되는데 법인의 경우도 역시 사람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해산, 청산 문제가 발생해요. 해산이나 청산 과정까지 되면 권리 능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권리 주체로서는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가 있고 법인에는 사람이 집단인 사단법인과 재산이 집단인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이제 권리 주체의 문제로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알아볼 문제입니다. 다음은 이제 권리 객체 세 번째 테마로서 들어갑니다. 소유권의 객체. 그러니까 권리 주체가 무엇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겠죠.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물건이다라는 게 물건. 부동산도 물건이죠. 동산도 물건이죠. 그거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개념이 명확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가 뭔지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알 수 있겠죠. 여기서 물건의
의미, 그죠? 물건의 의미. 그 다음에 어떻게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물건의 요건, 이렇게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물건, 이걸 좀 더 자세히 여러분한테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많은 일상생활에서 다가간 문제입니다. 부동산과 동산이라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부동산과 동산. 또 이제 민법 총칙상 다뤄지는 이 권리 객체로서 물건에는요, 주물과 종물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여기에 원물과 과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동산과 부동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실 것은, 그럼 동산과 부동산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부동산, 동산의 개념 및 구별.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부동산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또 어떤 본물적 효과가 발생하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 동산은 또 무엇이 있고 어떤 본물적 효과가 발생하는가.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서는요, 주물의 개념, 종물은 어떤 법률 효과. 뭐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법률 조문에는 종물은 주물의 수익권에 따른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원물과 과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그 예금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이자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이자라고 하는 건 과실의 문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과실은 어떻게 취득하는가라고 하는 문제. 이게 바로 권리 객체 문제입니다.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만들어보면, 그다음 민법의 개관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 전체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해해야 될 것. 권리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권리 객체는 물건,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 그리고 원물과 과실, 주물과 종물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뭐 아주 뭐 방대한 용어로 쓰였지만 이렇게 간단히 개관해보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을 밑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중에서 하나가 이 권리의 변동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법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일상 모든 생활이 다 법률 관계의 연속이지만 막상 법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권리 변동 개념이 뭔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겠죠. 권리 변동과 그다음에 권리 변동이 일어나려고 하게 되면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법률 행위는 어떻게 성립하는가? 행위의 성립과 효력,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런 거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성립요건에서 여러 번 보시기로 했지만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법률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 표시가 있어야지만 법률 행위가 성립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여기와 관련해서 법률 행위의 목적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지만 그 법률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의 목적을 특별히 여러분들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행위의 목적, 그죠? 그 다음에 성립요건에서 의사표시 얘기했었죠. 그래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및 하자 문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법률 행위가 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됩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가? 이 의사와 표시에, 하자 있는 의사 표시는 자유로워야 할 의사 표시가 어떤 강압적인 힘이 작용하여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법률은 효과는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바로 하자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이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사표시 효력의 문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자유원칙에서 개인의 법률 관계에는 자유로운 의사대로 맡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 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 모든 게 자유로운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법률 행위를 하고자 하는 갑과 을 간의 계약을 체결해도 되지만, 갑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법률 행위 대리 문제가 다뤄집니다. 법률 행위의 대리. 그 다음에 법률 행위를 했지만 법률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법률 행위의
무효와 취소 문제 이렇게 발생하겠죠. 그래서 여기 권리의 변동과 법률행위 성립 및 효력 부분에서는 1. 권리 변동의 의미, 그죠? 두 번째,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세 번째,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 이렇게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알아보시죠. 그 다음에 특별히 목적과 관련해서, 목적은 뭐 일반적으로 확정돼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구체적으로 목적의 효력 요건은 어떤가 하는 거, 목적의 효력 요건. 그 다음에 목적이 반사회 질서의 행위에 해당되는 민법 103조,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되는 민법 104조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이 불능과 반사회 질서 행위,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 행위,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 불일치,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객관적인 차원에서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은 개별적인 내용 가서 검토하겠지만 비진의 표시, 통정 표시,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하자 있는 의사 표시는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그래서 세 번째,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다음은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인데,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을 발생하신가? 효력 발생 시기. 의사표시는요,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을 알 수 없는 경우, 또 어디에 소재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의 문제, 공시송달과 수령 능력의 문제, 뭐 이렇게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리가 좀 복잡합니다. 대리의 경우에는, 좀 보면, 대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리의 개념과 구분. 두 번째, 대리권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대리권의 발생과 소멸. 또 대리 행사의 특수한 영역으로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공동대리.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 권한, 우리가 위임을 한다, 대리권을 수여한다, 라고 하면 대리인의 권한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요. 이런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그 대리인은 어떠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뭐 보존행위, 이용행위, 이제 계량행위,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리권의 행사와 효과의 문제. 특수한 유형으로서 복대리 문제, 그죠? 그 다음에 표현대리 문제, 협의의 무권대리 문제.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알아보게 되면 법률행위 대리 문제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서는 법률행위의 무효,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취소, 이렇게 알아보면 되겠죠. 권리 주체나 객체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권리의 변동의 문제는 조금 이해가 난해한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좀 신경 써서 들으시면 여러분이 될 겁니다. 여러분 강의에 충실해서 수업을 받게 되다 보면요, 또 이 문제를 저희 강의를 바탕으로 다 이해하면서 풀게 되다 보면 쉽게 여러분이 수험에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부관과 소멸시효 문제인데요. 법률행위 부관 문제입니다. 부관.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약의 어떠한 형태로든지 장래에 불확실한 어떤 조건이나 기한이나 기간이 붙은 겁니다. 예를 들어, 내일 해가 뜬다면 내가 너에게 이 물건을 주겠다. 그럼 내일 해가 뜨는지 안 뜨는지에 대해서 그 법률행위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바로 이제 이것이 부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부관에는 첫 번째 조건, 내일 해가 뜬다면, 그 다음에 기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죠? 세 번째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합적인 거, and 개념이 되겠죠,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의 문제입니다. 소멸시효의 문제.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 권리 행사가 일정한 상태였던 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관계를 소멸시킴으로써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소멸시효 일반. 특히 뭐 제척기관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 소멸시효 기간은 언제인가? 특히, 여기는 그 소멸시효 기간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게 있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특별히 단기 소멸시효로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세 번째, 이 소멸시효의 중단. 예를 들어 내가 갑이 을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데 채권자가 그러니까 이 채무라고 하는 건 통상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게 되다 보면 권리가 소멸되죠. 근데 채권자가 3년 정도의 기간이 있을 때 그 돈을 갚아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다 보면 지금까지 3년 동안 진행됐던 소멸시효가 딱 중단이 되고 거기서도 다시 10년의 기간이 기산되겠죠. 이걸 바로 우리가 중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비슷하게 관련되는 문제에서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 기타 사유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태, 이 채권을 청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 기간 동안을 제외시켜 버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멸시효 정지. 그러니까 이 민법 정지라는 게 참 방대한 양이지만 여러분들이 목차를 한번 이렇게 개관해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뼈대 골격만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바로 이런 모든 문제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내용 정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법의 개관 문제로서 민법의 기본으로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안들, 민법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민법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민법의 법원이 무엇인지,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어떻게 되는지, 민법의 기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권리 주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권리 주체 한번 개관해 보고요. 그 다음에 권리 주체로서 자연인, 법인에 관한 문제. 여러분, 권리 객체는 물건인데, 물건에 대한 일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요. 거기 특별히 이제 물건에서 이 구별, 부동산과 동산, 주물과 종물, 그 다음에 원물과 과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변동의 문제로서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법률행위 성립 요건은 무엇인지, 효력 요건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 의사와 표시 불일치, 하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그 다음에 법률행위 대리,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권리 변동에서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조건, 기한, 기간, 소멸시효의 문제로서 소멸시효의 일반 이론,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기간,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중단, 그 다음에 소멸시효의 정지. 그래서 한꺼번에 하나의 이런 타이틀에서 보게 되다 보면 그렇게 방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전부 알고 있어야지만 또 그 수험 과목 중 행정법에 대한 이해가 쉽게 여러분들 다가갈 거고요. 또 이 행정사 시험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갖게 되는 모든 법 문제 해결의 기본이 된다고 하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